서울대 3,000명을 뽑는다고 해봐요. 아유, 원장님, 학생들 그렇지 않나도 서울대 잘 가고, 그냥 문제만 잘 풀고 암기 잘해야 가던데요. 예, 맞아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들을 뽑고 싶어서 걔들을 뽑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애들, 정말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진짜 미래형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없는 줄 아시는데, 그런 애들이 희소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서울대가 모셔갑니다. 모셔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신이 좀 낮아도,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대학에서 그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되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들을 같이 좀 보면서, 과목을 선택하되 그때 가서 닥쳐서 하지 말고, 또 나중에 대학교 입학 원서 쓸 때 현실감 있게 좀 택할 걸. 그 현실감이라는 게 과연 뭘지 오늘 이런 생각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역량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량이 대체 뭘까요? 역량이란.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의 변경 사항들을 지난주에 잠깐 봤었는데, 수시 모집 때는 보시는 것처럼 SN의 역량 평가 면접, 그 다음에 서류 평가에서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 역량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도 교과 평가의 역량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도 역량, 이런 형태로 역량 하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니까 이 단어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그 역량이 뭐냐? 서울대에서 정의하는 방식이 있고, 일반적인 어떤 교육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왼쪽이 대학교, 이 둘을 일치시켜서 보고 그 일치시키는 핵심이 역량에 있다. 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부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식정보 처리 역량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 심리적 감성 역량, 이것도 의외로 중요해요. 자기관리, 협력적 소통, 공동체, 창의적 사고 역량, 요거 네 가지는 조금 익숙하다 말씀드렸고, 요거 부분이 무엇일까?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역량. 자, 이 부분을 요즘 이제 핫한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하는 건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이 복잡해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마치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어가고는 있어요. 앞으로 그 기술은 점점 더 좋아질 거라서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AI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많은 정보의 양을 처리하도록이 아니라 정보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거나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물론 지식도 포함입니다만은, 이거를 그래서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정보를 취득하거나 가공하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능력이 이제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었고, 자, 그러면 서울대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뭐가 있냐? 마찬가지로 창의적 사고, 공동체, 협력적 소통, 자기관리 역량,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고등학교 때 특별히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길러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종합적 사고 역량하고 지식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합적 사고 역량,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니라 종합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문제의 배경이 되는 상황, 어떤 하나의 공식, 하나의 어떤 성공 경험, 이것만 이제 강조하는 게 아니고, 즉 하나의 정답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진 것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도 깊게 고민하는. 자, 그 다음에는 지식을 탐구하는 역량. 탐구라는 건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질문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탐구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질문을 찾는 행위예요. 좋은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 초점이 되게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서울대가 강조하는 역량은 이런 방향이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좀 다른 부분에 비해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 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이 강조하게 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그려볼 수는 있게 됩니다. SNU 역량평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역량평가 면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량이 무엇이냐가 이제 지난주였다면 이번 주에는 그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평가 방식에 조금 초점을 둬서, 아니, 그 좋은 얘기인 줄은 알겠어. 근데 그걸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야? 그거 내신 성적으로 알 수 있나? 이 질문이 드시잖아요. 고교학점제가 돼서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 결국 교과 성적의 변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변별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가려낼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 두 번째는 면접이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능 최저와 면접. 자,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따라서 이렇게 제가 서론을 까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 면접에 대한 얘기는 서울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서울대 면접뿐만 아니라 그 이하 대학의 면접이 이렇게 바뀔 가능성, 혹은 지금도 하고 있으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SNU 역량평가 면접 도입. 자, 이거 이제 과정이 이제 설명이 좀 되는데요. 자, 우선은 역량평가의 필요성 부분부터 보면, 역량을 평가해야 돼.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냐? 이 얘기인 거죠. 지식의 습득을 확인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얘가 이 지식을 진짜 얻었냐?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자, 지식의 습득 여부를 넘어서서 다양하고 새로운 상황.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지식은 고정된 값이고 과거의 기준이지 그 지식이 지금도 유효한지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해드렸던 얘기잖아요. 주도적으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나름의 배움과 그 배움을 통한 성장을 꾸준하게 해갈 수 있는 친구냐 아니냐. 아니, 선생님, 이런 얘기는 참 좋은 얘기인데 저희 애는 지금 눈앞에 닥친 이 과제가 너무 많아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앞으로 대학이, 사실은 서울대에서 3,000명 뽑는다고 할 때 이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1% 될까요? 10% 될까요? 300명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서울대는 그 300명을 뽑기 위해서 2,700명도 뽑아주는 거예요. 다시, 서울대에서 3,000명을 뽑는다고 해봐요. 아유, 원장님, 학생들 그렇지 않나도 서울대 잘 가고 그냥 문제만 잘 풀고 암기 잘해야 가던데요. 예, 맞아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들을 뽑고 싶어서 걔들을 뽑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애들, 정말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진짜 미래형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없는 줄 아시는데, 그런 애들이 희소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서울대가 모셔갑니다. 모셔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신이 좀 낮아도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대학에서 그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되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럼 공부 안 해도 이렇게 되네. 이게 되는 친구들은 이미 기본적인 공부 단계를 한참 넘어가게 돼요. 제가 공부력이 있잖아요. 공부력 7 정도 이상 돼야 돼요. 사실 이런 거 하는 애들은. 자, 근데 왜냐면 그 공부력은 사실 뭐 공부력 아시잖아요. 공부력 테스트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7단계 언더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배움과 공부의 일반, 그러니까 뭐 국영수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배워서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성장을 이루어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게 되어 있어야 그게 탐구에도 이어지고 대학 이후의 과정에 자기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심층 평가의 필요성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심층 평가인데, 충분한 시간과 학생의 답변에 맞춰진 적절한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과 소양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파악한. 자, 여기서 충분한 시간이 대체 몇 분이냐. 자, 요거는 10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면접이 최대치가 1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의대 면접. 의대 면접은 다면적 인성평가라고 해서 MMI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10분짜리 방을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옛날에는 교대에서 심층 면접할 때
뭐 2차, 3차 이렇게 면접을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면 제일 길어야 면접이 10분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보다 짧은 면접 있나요? 예, 5분짜리 면접이 많아요. 대부분은 5분짜리 면접이 많습니다. 5분짜리 면접 말고 진짜 10분짜리 면접은 제대로 된 면접이다. 자, 고유한 학습 경험. 선택 교육 과정의 실시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목의 차이. 그건 뭐예요? 너 이 과목 왜 들었니? 이걸 물어보는 면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도적. 그러면 이 과목 고른 이유가 성적 받기 좋아해서요. 이게 아닌 거죠. 너한테 필요하고 네가 왜 그 과목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유. 이거 되게 중요하다. 탐구를 진행한 학생의 고유한 학습 경험. 자, 탐구를 진행했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탐구 활동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탐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만의 고유한 학습 경험.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과 쪽으로 공부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기준이에요. 보통 이과 아이들이 선택을 하라 그러면 확통보다는 미적을 하겠죠. 자, 그럼 미적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의대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의대의 미적.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탐구 활동을 했어. 자, 예를 들면 내가 우리나라 암 환자들의 추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탐구 활동을 해봤어. 조건값을 뭘로 줬냐면 예를 들면 흡연율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과 암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따져보자. 자, X와 Y의 관계를 따지는데 그거를 시간을 둔 긴 축의 시계열적인 연구로 했더니 추세가 나오겠죠. 뭐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또 그래프는 또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이런 그래프가 나왔단 말이야. 이거를 숫자로 바꾸어서 이게 과연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걸 탐구하는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탐구 활동이에요. 좀 상위권 친구들이. 자, 요거를 만약에 탐구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미적만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미적은 항상 뭐예요? 변화율이잖아요. 미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나옵니다. 확통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분산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분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분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p-value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험법에서 배워요. 이거 애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수학 과제 탐구라든지 이런 과목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확통을 모르면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고유한 학습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필요했어. 그래서 나는 이걸 공부하게 되었어. 자네 확통을 왜 공부했나?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 가기 위해서 미적분 택하잖아. 왜 확통을 배운 거야? 저 이것 때문에 했는데요. 네, 그렇죠. 아, 얘가 진짜로 했구나. 진짜로 관심이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면접을 지향한다. 논술고사. 자, 논술고사도 그러면 문제풀이식이냐? 수학능력시험이나 논술고사와 구분되지 않는, 자, 이게 중요한데, 닫힌 문제풀이 중심의 면접. 자, 이게 뭐냐면, 문제풀이가 꼭 정답이 하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네 이 과목을 왜 들었나? 이거는 내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질문이다 보니까, 나만의 답은 있을지언정, 모두가 똑같이 답변하는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풀이 면접. 우리가 흔히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글이 아니라 말로 할 뿐이죠. 이런 것들은 지양한다. 안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고교교육 정상화.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학생 개개인의 의미를 갖는 실질적 역량 함량을 이끄는 교실 수업이 자리 잡도록 기여를 한다. 탐침 질문. 면접 상황에서 주제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끌어내고 논의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고민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추가 질문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보통 심층 면접에서는 이 추가 질문이 핵심입니다. 보통 첫 답변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첫 답변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왜? 교수님이 끊고 추가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여지를 갖고 답변을 해놓으면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용을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되는 경우를 질문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가는 과정은 이 친구의 답변과 내용이 지금 그냥 외워온 게 아니라 진짜 이 친구의 역량인가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탐침 질문, 즉 추가 질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SNU, 즉 서울대의 면접이 바뀌게 된 배경이라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내용을 바꿀 건가를 이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역량을 평가해야 되니까 역량을 물어봐야 되겠죠. 지식 습득 결과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은 수행에 대한 다면적, 그러니까 뭐냐면 창의성과 다면성, 열린문항, 심층 탐침 질문. 열린문항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답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 심층 탐침 질문, 추가 질문, 이걸 계속 끊임없이 던지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면접이 질문하고 답하고 맞았네 틀렸네 이게 아니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진행되면서 이 친구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냥 알곡기 털듯이 탈탈탈 터는 거예요. 탈탈탈 털리는 거죠. 미천이 없는 애들,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아는 게 없는데 그냥 생기부에 몇 자 적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활동을 써놓은 친구들은 이런 면접을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탈탈탈탈탈 털리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거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런 면접이 있는데 그게 조금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대부분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학생 주도적으로 답변을 한다. 출제자 또는 면접자의 의도를 추측해서 정답을 맞추는 식이 아니라 학생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면접.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문제풀이를 시킬 수도 있다는 말처럼 느껴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구글 입사 시험, 비행기 안에 탁구공을 가득 채우면 몇 개가 들어갈까? 이런 질문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풀이의 과정이 창의성을 보는. 면접관의 조력, 내가 도와줄게. 맞고 틀림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걸로 압박감이나 열패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심층 질문, 탐침 질문을 통해서 네가 진짜 알 수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봐. 괜찮아요. 단순히 맞고 틀리고 이건 너무 진짜 단순한 거야. 긴장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 보지 않고 진짜 내용상 깊이 있는 걸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배움의 경험. 면접 경험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선하고 즐거운 배움의 기회가 되는 면접. 그래서 면접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 신선하게 어떻게 뭐 이런 걸 만들 건지. 그 다음에 답변의 재료. 어떤 수준의 학생이든 나름대로 자신의 답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문과 자료에 나름의 근거를 주겠다. 예를 들면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제 페이퍼도 하나 주고 자 이거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친구는 어떤 친구겠어요? 이걸 평소에 한 번도 안 했던 친구들이 되게 어렵겠죠. 근데 이걸 자주 했던 친구들은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걸 자주 했던 친구들에게 혹은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을 서울대는 뽑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형을 조금 나눠보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면접, 융합적인 과제 수행. 그래서 예를 들면 인문학적인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수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이걸 섞어서 같이 문제를 풀거나 분석적인 주제 토론. 어떤 주어진 제시문이나 자료를 스스로 분석해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면접들이 있고 추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형별, 모집 단위별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예를 들면 조금 더 위에 있는 세 개의 유형 중에서 그 유형이 좀 가까운 학과는 그런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면접 준비 안내, 면접 문항 등 예시를 이제 충분히 만들어서 실제로 28학년도 되기 전에는 어떤 면접을 치를 것인지 우리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만큼 많이 변화한다라는 이야기를 서울대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면접 부분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면접이 많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참 드렸고요. 지금 서울대 직윤 면접이라고 하는 유형을 예로 들었는데 저게 좀 바뀔 수도 있고 저거에 제시문 기반이 조금 들어올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하나의 정답을 찾기 위한 문제풀이식 면접은 보지 않겠다. 요 부분을 조금 이제 강조를 하려고 서울대가 이런 방향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교과 역량 평가의 과목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지금은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과목 선택은 사실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목을 잘못 고르면 내신 성적이 떨어질 수 있고 내신 성적이 떨어지면 학생부 전형과 수시에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쉬운 과목, 내신 따기 쉬운 과목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서울대가 그 부분을 가지고서 뭔가 의견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보는 거냐? 과목 이수 충실도를 봅니다. 특정 교과목을 얼만큼 이제 충실하게 듣고 있느냐?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서울대 전공 연계 과목 반영. 자, 요거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위계라는 건 쉬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의 관계가 있죠. 예를 들면 물리 1을 들었다면 물리 2를 그 뒤에 연계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학업 수행 내용,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부능력 특기사항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과목별 성취 수준의 특성에 따른 학습활동의 충실도, 교과목별 수업 학습 활동에서 함양한 종합사고 역량 및 창의 탐구 역량. 즉 아까 얘기했던 역량을 세 특에서 보겠다. 세 특이에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세 특에서 본다. 교과목 학업 성취도,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성취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성취도를 보겠다. 등급도 보긴 본다는 거죠. 과목 특성, 수강 인원 규모,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학생 비율, 단위수를 고려해서 성취도를 보겠다. 즉 단순히 내신만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강 인원 규모도 우리는 보겠다.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물리 2를 골랐는데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 근데 이 친구는 메카트로닉스를 하려고 해.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래. 물리 2를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올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전교에서 10명밖에 안 듣는 물리 2를 선택했어. 대해. 그래도 뽑아줄게 라고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다른 게 좋고 그것도 그랬다면 뽑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떨어뜨리지는 않겠다. 등급이 안 나왔다고. 예를 들어 물리 2를 했는데 3등급 나왔어. 원래 다 1등급 맞던 애가.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예, 물론 그것도 1등급 맞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자 여기에서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추리여사항, 학교폭력 조치사항. 자 요거는 다 생기부에 있는 항목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왜? 교과 역량을 보는 거니까. 나머지 역량은 생기부의 다른 부분이지만 교과 역량. 이걸 대체 어떻게 하느냐. 교과 역량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해서 두 명의 평가자가 자, 두 명의 평가자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정성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정량평가는요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필요도 없고 두 명이 있을 이유는 당연히 없죠. 두 명의 평가자가 한다는 것은 정성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8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전형 다 뭐예요? 정시 모집에는 정성평가가 반영이 돼서 교과 점수를 반영하는데 40점이 최고점 7단계 등급체제. 결격이 어디냐면 D예요. D 맞으면 결격. 얘는 아웃시키는 거예요. 요 기본 조건 값이 안 되면 빵점 줘버리고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60점 만점에, 60점과 40점에 40점이잖아요. 이게 수능 성적이고, 요게 교과 역량 평가 점수라는 거예요. 수능 점수, 교과 역량. 엄청 큰 거예요. 만점 맞아도 60점 맞는 거예요. 수능 점수. 수능 만점 맞아서 정시로 서울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60점 맞는 거예요. 40점은 어떻게 맞아요? 요거로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적극적으로 선택했고, 수동적으로.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했어. 쉬우니까 했어. 이런 게 아니고, 전 교과에서 성취도 역시 우수하며, 탁월한 과목별 성취 수준.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물론 다 되게 높은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B. 일반적인 수준의 교과 성취도, 교과 이수 내용, 학업 수학 능력. 노력을 소홀히 한 내용이 드러나. 이게 있으면 안 되겠지, 뭐. 여기는 안 된다 치고. 적어도 위에서 나오겠지. 그러면은 40점부터 34점까지 2점씩 차이 나니까 최대 6점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수능 6점이 아니고 40점 만점에 6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최종 사정 점수에서 6점 이상. 따라서
여기서 A 플러스 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수능 점수를 뒤집어내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도 맞고, 심지어는 내신 성적이 부족해도 서울대 정시에 도전하는 애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다. 왜? 이게 우수한 아이들. 여기서 나는 이거 받을 자신이 있겠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요? 수능 성적이 좀 모자라도 쓰는 거죠. 정시에서 이렇게 뽑으니까. 네. 정시지균 일반고, 정시 일반, 이건 나 특목자사고, 얘도 2단계 평가할 때 이렇게 배점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그 3장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인데, 교과 과목 선택에 대한 기준 같은 거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은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내년부터.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게 서울대 전공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게 나왔어요. 교과 이속 과목과 전공 연계 과목의 통합을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단순화. 복잡하지 않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신에 선택을 너무 마이크로하게 이게 했네,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편안하게. 현행 서울대 교과 이속 기준과 모집 단위별 전공 연계 권장 과목에 대한 복잡성. 자, 이게 왜 복잡하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지금 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표가 이거 보시면 돼요. 건설환경공학부는 미적의 기하를 핵심으로 이거는 꼭 하고, 확률과 통계하면은 땡큐. 재료공학부는 미적분과 기하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물투, 화투, 확통하면 이거 좋아. 가점 줄게. 여기는 물투, 화투가 들어가잖아요. 재료공학부는. 근데 건설환경공학부는 안 들어가요. 자, 화생공, 물투, 미적분, 기하가 필수야. 자, 화생공 올 건데 물투 안 했다고? 여기는 물투가 선택이었는데 여기는 물투가 필수야. 복잡하죠? 근데 보통 우리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무슨 과 써야 될지는 어떻게 지금 알아요? 그때 가서 결정하지. 근데, 물론 이게 이제 3학년 때 대부분 듣는 과목이니까 어느 정도 예감은 했겠지만은, 이렇게 물리2가, 여기서는 핵심 권장 과목인 데들도 있고, 아닌 경우는 권장 과목에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권장 과목 자체도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화생공 같은 경우는 물2의 미적분 기하인데, 권장 과목에 화투하고 생명과학 2가 들어가 있어요. 확통은 아예 없지만은, 과학 2 과목들을 다 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세하게 했는지 몰라요. 자, 뭐 예를 들면 밑에도 이제 뭐 문과 쪽은 그게 좀 적어요. 생략할게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 선택 과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외고 나오거나 막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 여기도 보면은 생활과학대, 식품영양학과, 화원생원은 핵심이고, 화투, 생투도 권장이고. 자, 의대, 생명과학 1에 생투, 미적분, 확통, 기하. 약학 계열은 화원, 생원. 그 다음에 미적분, 화투, 생투. 수의학과, 생명과학 2. 이게 핵심 권장 과목. 그러니까 아예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심도 있는 생명과학 지식을 원하는 게 생명과학 수의대죠. 맞아요. 이거 진짜 그렇거든요. 왜냐면 수의학과는 진짜 실험을 되게 많이 하고요. 사람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물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생명과학 자체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마치 생명과학과처럼 미적분 확률 통계는 오히려 권장 과목이 됐죠.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 올해 이제 입시를 치는 2025학년도 기준이고, 여기서 26학년도 내년에 좀 바뀐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잡하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문과는 또 여기가 너무 심플해가지고 미적분, 확통, 경제학부 이 정도. 나머지는 뭐 우리는 특별히 뭐 핵심 그런 거 이과가 공부할 게 많습니다. 네, 어쨌든 뭐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순화. 어떻게 단순화하냐? 자, 현행 거는 너무 복잡해서 고교 학업이 대학 전공 교육의 기초 소양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 즉 대학 전공 교육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거를 고등학교 때 배우고 와라. 위계에 따라, 위계라는 건 뭐겠어요? 물리1, 물리2, 고급물리, 그죠? 통합과학, 순서, 공통과학, 공통수학, 선수2, 대수미적으로 바뀌었죠. 위2, 미적2, 고급수학, 수학탐구, 이렇게 하는 게 과정이 위계죠. 요거에 따라서 이수를 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하고 있고. 자, 이거 중요해요.
지나치게 모집 단위별로 학과별로 권장 과목을 너무 세부적으로 지정하거나 학문간 인접성이 높은 모집 단위 사이에서도 동일한 과목을 핵심과 권장으로 어디는 핵심 어디는 권장 이렇게 서로 뒤바뀐 걸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차라리 융합적으로 다 필요한 거로 그냥 섞어서 공부하자 요렇게 바뀌겠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현재 기준이에요. 탐구는 사회 과목 중에 3과목, 과학 중에 3과목, 사회 중에 2과목, 과학 중에 4과목,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사회. 자, 이거는 일반 선택 4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1과목을 고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 과목을 이렇게 크로스 매칭을 하는데 이걸 할 때 이 표를 보고 고르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지금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식.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 이거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바꾸겠냐? 지금 막 이렇게 됐단 말이야. 막 여기는 뭐가 막 핵심이 뭐고, 권장이 뭐고, 그러니까 필수가 뭐고, 선택이 뭐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꾼다. 자, 일단은 모집 단위로 바뀌어요. 학과별로 안 하고. 나는 공대 갈 건데, 공대 갈 건데. 자, 근데 요걸 해야 돼. 근데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수능 과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과목 선택을 하고 혹은 내신 받기 좋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때 선택하는 기준과 이 기준이 같을지 다를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봅니다. 기하와 미적분 2. 수능 과목입니까? 둘 다 아니죠.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근데 공대 오려면, 서울대 공대 오려면 물론 당연히 했을 거예요. 지금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적분 2 지금 기준대로라면 고3의 내신에 반영이 되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따라서 오히려 서울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미적분 2를 열심히 잘 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 안 한다고 수능 안 나온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연계, 진로 선택 중 3과목 이상은 해라. 그럼 이 얘기는 뭐겠어요? 과학 과목에 대한 최소 숫자를 요 정도는 해야 된다. 공대 갈 때 대신에 여기 생명과학은 없었죠? 왜요? 생명과학은 의학 계열이 또 강조할 테니까. 공학 계열에는 지금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단 기계공학부, 전기전자 정보공학부, 화생공, 에너지자원공학, 원자핵, 조선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은 물리학은 이수를 권장한다. 이 중에 어떤 거 들어도 되는데 얘는 지금 물리학은 꼭 들어야 돼요. 와 같은 식으로 단순하게 기준을 준대요. 네, 말씀드리는 거죠. 자, 내신 따기 쉬운 과목 당연히 지구과학일 거예요. 근데 여기 오고 싶으면 물리학은 해야 돼. 라든지 공과대학 오려면 기하랑 미적분 2는 공부하고 와야 돼. 왜? 그래야 대학에 갔을 때 배울 기초 소양을 닦고 올 수 있으니까. 대학에서 고등학교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 니들이 하고 와야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내사항.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과목 선택 시 참고가 되도록 최소한의 가이드일 뿐, 수시 모집 종합 영양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영양, 교과인데 빠졌어요. 그냥 학교 자료인데, 영양 평가에 반영을 한다. 전공, 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에 제시한 과목을 포함해서 학교 고교 수학, 고교 재학 중 수강한 과목이 이수되어 전체를 대입평가에 반영한다. 전체. 국영수 4과목만 뽑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기타 과목까지도.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의 위계를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 즉 일반 선택에서부터 어떻게 심화했는지를 추세로 보고 판단한다. 즉 무관하거나 엉뚱한 걸 택하는 건 분리해 줄 수 있겠죠. 학업활동 과정에 나타난 주도적인 학업 수행 능력을, 그 다음에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뭐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참고입니다. 2022 개정교육가족의 과목 편제. 자, 지금 얘기는 다 어디예요? 여기 부분이죠, 여기. 앞에 있는 걸 여기는 이제 1학년 때 거의 공통 과목이니까. 그죠? 아니지. 여기가 공통 과목이죠. 공통 과목의 일반 선택. 여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인데, 사실은 이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화생지도 있고, 대수, 미적분, 원도 여기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보세요. 기하와 미적분, 인공지능 수학, 이런 거.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갔었을 때는 물화생지가 아니라 역학, 전자기, 화학반응, 유전. 자, 이러한
진로 선택의 구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사회, 문과 쪽으로 보면 영미문학, 영어 관련해서, 그 다음에 문학, 영상, 그 다음에 동아시아 역사 기행, 뭐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국제관계 이해. 자,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수강했는지, 즉, 선택 과목이 서울대에서 어떠한 경로로 갔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도 있다. 근데 좀 단순하게 하되 그것을 정시까지도 확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조금 러프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0%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죠. 왜냐면 나는 90%니까. 즉 지금 이야기에서 우선은 물론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도 저 질문이 다 중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서울대를 기준 삼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울대가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상위 한 3%, 4%, 1%가 아니에요. 지금은 의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나오잖아요. 수시에서도 뭐 연고대 다 수시 포기한다고 얘기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서울대는 한 3, 4%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그 3, 4% 정도의 학생이 되는 친구들은 일단은 10%가 되는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10%가 안 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가 되기 위한 친구들은 공부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공부력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려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공부력 테스트 했을 때 7 이상 나와야 된다. 7 이상 나오면 이 친구는 상위권 10% 들어간다. 혹은 10% 들어갈 만한 친구들은 공부력 테스트 해보면은 이거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짜 10%의 고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미 나는 10% 안에 들어갔다. 즉 1등급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1등급 안에서의 변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역량, 과목 선택, 그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변화의 방향이다. 그리고 그거를 면접으로 평가를 하고 서류 평가로 검토를 받게 된다고 하니 내가 진짜 10%라면 단순히 수능 기준으로 가지고서 공부 계획을 다 세우고 수능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입시를 치러서는 준비해서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일단 먼저 생각하자. 지금 당장 10%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고민을 너무 일찍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방향을 알지만 윗부분은 그럼 일단은 공부력부터 끌어올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지점은 공부력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이 친구는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서 공부력을 완성도 하겠지만 더불어서 지금 봤던 역량을 강화할 거냐. 그래서 수시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 왜? 서울대는 수시를 확대할 뿐 아니라 정시도 수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성평가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비를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